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유럽 대륙에서는 인류 역사를 바꿀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르네상스인데요. 오랜 중세의 어둠을 뚫고 학문과 예술, 과학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던 이 시대, 이탈리아 피렌체에는 한 천재가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화가이자 조각가, 건축가이자 과학자, 심지어 군사기술자까지 겸했던 이 사람은 최후의 만찬과 모나리자라는 불멸의 결작을 남겼을 뿐 아니라 헬리콥터와 잠수함을 설계하고 인체 해부도를 그리며 자신의 시대를 수백 년 앞서갔습니다. 그런데 다빈치가 이 모든 업적을 혼자의 힘으로 이룬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전폭적인 후원자들이 있었는데 밀라노의 루도비코 스포르차 공작은 다빈치를 궁정화가이자 군사기술자로 고용해 최후의 만찬을 그릴 기회를 주었습니다. 말년에는 프랑스의 프랑수아 1세가 그를 초청해 왕의 제1화가이자 건축가, 기계기술자라는 지위를 부여하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연구와 예술을 이어가도록 도왔죠. 이렇듯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도 그 재능을 온전히 펼치려면 이를 알아보고 지원해주는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르네상스가 르네상스일 수 있었던 이유, 다빈치가 다빈치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후원 덕분입니다. 그런데 한국 역사에도 조선의 다빈치라 불리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법률, 공학, 의학, 문학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덕분에 시대를 넘어 앞서 태어났다는 조선 희대의 천재가 있었죠.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18세기 후반 조선은 격동의 시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1762년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이모화변은 조선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왕권은 흔들렸고 신하들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당파로 나뉘어 싸웠습니다. 혼란 속에서 농업만으로는 나라 살림이 어려워졌고 대신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서양에서 전해진 새로운 과학기술과 종교는 오직 성리학만이 최고라고 믿던 조선 사회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격동의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이 있었는데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1762년 8월 5일 경기도 광주부 마제리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7살에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니 멀고 가까움이 달라서라네 라는 시를 지었을 때 아버지는 이 아들이 수학과 과학에 재능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정약용은 실학에 빠져들었습니다. 실학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진짜 학문을 의미하는데 특히 그는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백성을 풍요롭게 한다는 이용후생 사상에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옛 고서들을 깊이 공부하면서도 서양의 과학 지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도구로 생각했죠. 그에게도 후원자가 있었는데 바로 임금입니다. 정조였죠. 정조는 1776년 25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지켜본 그는 나라를 새롭게 바꾸고 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신하들을 파벌로 나누지 않고 능력 있는 인재를 뽑으려 했는데 특히 소외되었던 남인 출신의 똑똑한 학자들에게 주목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규장각이 있었죠. 규장각은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직속 싱크탱크 같은 곳으로 정조가 직접 뽑은 젊고 똑똑한 학자들인 초계 문신을 가르치고 나라를 바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곳이었습니다. 정약용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1783년 정약용의 인생을 바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세자 책봉을 기념해 열린 증광시에서 22세의 정약용이 진사시에 합격한 겁니다. 당시 합격자들을 어전으로 불러들인 정조는 한 명 한 명 얼굴을 들게 하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조선시대 왕이 성균관 유생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정약용의 차례가 왔을 때 정조는 정약용의 나이를 물었는데요. 이모년생 1762년 바로 사도세자가 뒤죄에 갇혀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해였습니다. 정약용은 사도세자가 세상을 떠난 지 20날 뒤에 태어났습니다. 정조는 이 짧은 순간의 대화에서 자신과 정약용 그리고 아버지의 인연을 느꼈을 겁니다. 그 정약용은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하게 되는데요. 정조는 어느 날 성균관 유생들에게 과제를 내렸습니다. 중용에서 의문이 나는 점 70개 항목을 뽑아 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이 작성한 답안을 본 정조는 경연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성균관 유생들의 답변은 모두 황잡했는데 오로지 정약용이 답한 것만은 특이하니 반드시 식견 있는 선비가 될 것이다. 성균관 시험에서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정약용은 유독 대과 시험에서만 계속 낙방했습니다. 남인이었던 그를 견제하는 노론의 입김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정조는 1789년 체제공을 시험관으로 앉히고 특별 과거를 열었고 28세의 정약용은 마침내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정조와 정약용의 만남이 만들어낸 가장 상징적인 결과물이 수원화성입니다.
정조는 1789년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 화산으로 옮기고 헐룡원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던 주민들을 지금의 팔달산 아래로 이주시키며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조는 수원을 단순한 도시가 아닌 군사, 행정, 상업 기능이 모두 합쳐진 최첨단 신도시로 만들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이 프로젝트의 적임자가 바로 정약용이었습니다. 당시 30세였던 정약용은 규장각에 비치된 서양의 최신 과학서적들을 전부 섭렵했습니다. 특히 정조가 하사한 기기도설은 1627년 예수의 선교사와 명나라 학자가 저술한 책으로 서양의 각종 기계 장비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를 바탕으로 조선과 중국의 전통 축성 방식을 종합해 성서를 작성했고, 화성 설계의 기본 틀을 완성했습니다. 1794년 1월 드디어 화성 축성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초 10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대공사였습니다. 5.7km에 이르는 성벽에 4개의 대문, 수많은 방어시설을 건설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공사는 1796년 9월 단 2년 8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정약용이 발명한 신기계들 덕분이었죠. 화성 건설을 위해 여러 가지 건설 장비를 직접 설계했지만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거중기와 농로입니다. 거중기는 여러 개의 도르래를 이용해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장치로 오늘날의 크레인과 같은 원리입니다. 사람 수십 명의 힘이 필요한 거대한 성벽돌을 단 몇 사람이 가뿐히 들어 올릴 수 있었죠.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화성 건설에는 모두 11대의 거중기가 사용됐는데 중앙정부에서 샘플로 한 대를 만들어 보낸 후 수원 현지에서 이를 본떠 10대를 추가로 제작했습니다. 농로는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 무거운 물건을 높은 곳으로 올리는 장치였습니다. 성벽을 쌓을 때 돌을 위로 끌어올리는 데 사용됐죠. 이러한 기계 덕분에 작업 능률은 4-5배로 높아졌고 인력도 크게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무거운 물건이 떨어지는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10년 후 좋게 걸릴 거라 생각했던 대공사가 단 2년 만에 끝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정조도 공사 현장의 노동자들을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관례적으로는 부역으로 동원된 백성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지만 정조는 일반 건설 현장과 같은 적절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여름 폭염에는 4,000정의 약을 하사해 더위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혹한의 겨울에는 모든 노동자에게 털모자를 지급했습니다. 당시 털모자는 정삼품 당상관 이상만 쓸 수 있는 귀한 물건이었는데도 말이죠. 정조의 이러한 배려에 감동받은 백성들은 더 열심히 참여했고 예정보다 34개월 빨리 화성이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수원 화성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공사보고서를 남겼다는 점입니다. 화성 건설이 끝난 후 1800년 정조는 화성 성역 의궤라는 책을 편찬하도록 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공사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완벽한 설계도와 조립 설명서, 그리고 돈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꼼꼼히 적은 가계부를 합쳐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이 책에는 공사 일정, 공사에 참여한 감독관의 인적사항, 공사 중 오간 공문서와 왕의 명령, 상냥식 등의 의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건물의 공사에 직종별로 참여한 장인의 이름과 출시인지, 작업 일수까지 모두 적혀 있었죠. 사용된 자재의 수량 및 단가, 전체 공사 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도 빠짐없이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건설 장비의 설계도와 기능, 각 건물에 대한 설명이 그림과 함께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화성 축성에 사용된 석재는 총 20만 1,403덩어리였는데 여느 산에서 채석했는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세기 말에 이 정도로 정밀한 공사 기록을 남긴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기 힘듭니다. 정조는 이 놀라운 기록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책으로 펴냈는데, 이는 국가 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래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기록이 중요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성은 사실 재건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화성은 심각하게 방치됐습니다. 일제가 도로를 내기 위해 화성성곽 11개 구간을 철거했을 뿐 아니라 1950년 한국전쟁 때는 치열한 시가전으로 장안문이 반 이상 파괴됐었죠. 포로와 공심론 등 많은 건축물이 무너져 거의 폐허가 됐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1975년 보건공사를 시작했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화성성역 의궤였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그대로 만들기만 하면 됐죠. 덕분에 화성은 추측이나 임의의 복원이 아닌 원형에 충실한 모습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1997년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에 수원 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사실 복원 건물은 세계유산 등재가 매우 어렵습니다. 원본이 아닌 것을 인정해주면 사실상 모든 복원 건물이 다 등재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화성은 달랐습니다. 화성 성역 의궤를 통해 완벽히 복원했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해 12월 수원 화성은 드디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07년 화성 성역 의궤는 조선 왕조의 궤의 일부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건축물과 그 건축 기록이 모두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수원 화성이 완성된 후 4년 뒤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49세였죠. 든든한 후원자 정조의 죽음으로 정약용의 꿈도 무너졌습니다. 어린 순조가 즉위하고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노론 벽파가 조정을 장악했는데요. 그러다 1801년 신유옥사가 일어났습니다. 천주교를 탄압한다는 명분으로 정적들을 제거하는 대규모 숙청이었죠. 정약용은 젊은 시절 천주교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791년 윤지충이 조상제사를 거부한 사건을 겪으면서 마음이 떠났지만 노론 세력은 이를 빌미로 공격했습니다. 셋째형 정학종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 순교했고 정약용과 둘째형 정약전은 유배를 당했습니다. 경상도 장기로 유배되었다가 1801년 10월 다시 체포되어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지가 바뀌었습니다. 그곳에서 18년을 보내야 했죠. 유배 생활은 고통스러웠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참다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구나라며 학문과 저술 활동에 열중했습니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신서를 비롯 50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서를 이 유배 기간 동안 완성했습니다. 1818년 정약용은 57세의 나이로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저술 활동을 멈추지 않았죠. 만약 정조가 조금 더 오래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약용의 개혁은 어디까지 이어졌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쉬운 상상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